꿈이 뭐냐는 질문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혹시 훈수 꿈이 뭐야? PD. 어, 어머니는 꿈이 뭐였나요? 예.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하면 꿈은 영어로 이제 드림이죠. 드림은 이제 명사로 하면은 이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한다. 뭐 이런 꿈이 되는 거고 동사로 하면 꿈을 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하면 다 직업을 떠올리기 나름이에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무엇이 될 거다. 근데 사실 꿈은 내가 무엇이 된다라기보다 무엇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로 끝나는 게 꿈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의 꿈은 그냥 돈 많은 백수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싶은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의 이제 꿈이 있어요. 예, 달성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진로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게 가지는데 사실 진로와 꿈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내지 복음을 전하기에 어떤 직업이 좋겠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그런 진로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진로 설계인데요. 진로 설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직업을 이렇게 가져야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더라도 계속 진로 설계는 인생 전반에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처음에 원래 꿈이 선생이었어요. 근데 초등학생 때는 신기하게도 소방관이었어요. 예, 그 옛날에 텔레비에서 그 119 구조대 나오는 게 너무 인상 깊게 봐서 그때는 소방관이었는데 어, 선생이었다가 예,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또 대학교도 그렇게 되고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직업을 제가 가졌다고 해서 꿈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진우 지금 직장에서 꿈이 있어? 있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 직장에서 목표는 다음 레벨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리인데 이 다음은 과장입니다. 만약 과장이 되면 거기서 만약 진로 설계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상무가 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또 직장에 한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제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음에 큰 돈을 쓴다면 집을 사겠다. 이런 설계, 그런 전반적인 설계가 다 진로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에게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장 이후단에 이제 생각할 거고 지금 직업이 있는 랩너트들의 한 해이겠지만 지금 고등학생분들이나 중학생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학생이 될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현재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주변에서 그 많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본 데가 딱 하나 있어요. 대학생 때 고등학교랑 중학교 애들 과외를 했을 때 이제 대전에서 했는데 그 나름 좀 돈을 잘 버는 집안 애들을 좀 가르쳤어요.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그때 고위층, 그러니까 사회에서 봤을 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어, 진로 설계가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과외하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랩너트 학생들 뛰어놀고 이런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체계적이게 흘러갈 수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봐도 그렇죠. 이제 너는 나중에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나중에 뭐 법조계에서 일을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어, 대부분 다 그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중학생 때부터 진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로 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제가 다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그쪽 전공도 아니다 보고 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겉으로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중에 내 자녀가 중학생 때는 진로 설계를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 겠구나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희망직업 순위입니다. 2022년 자료고요. 설문조사는 22년도 했을 겁니다. 보시면은 초등학생 때 직업을 보면은 저기 사위에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옛날에는 없던 직업인데 사이에 유튜브 BJ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없던 직업인데 새로 생겼어요. 근데 지금 쭉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을까요? 이거 보면서 대부분 다 자기가 경험해본 직업들 위주로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TV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서 좋게 보이는 직업들 위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학생 때까지 조금씩 이어지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옛날에는 초등학생이나 그 유치원 때 장래희망 물어보면 대통령이 제일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죠.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 매체에서 좋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그 대부분의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몇 가지가. 의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때는 2위였다가 7위로 내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예, 고등학생 점점 사람이 성년이 돼가면서 현실을 보게 돼요. 예, 점점 꿈이 약간 이상적인 모습이 있던 꿈이 현실과 나를 마주하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이 설문조사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때 희망 직업을 그냥 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 이거를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생 때 선택을 못했다. 고등학생이 3년이죠. 고등학생 3년 중에 3년 내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저는 그 성공한 학생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요. 굳이 성적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성적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아요. 저도 사실 학력으로 따지면 고졸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직업이 한 16,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중복되는 거를 좀 제외하면 3,800개 정도 되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직업이 되게 딱딱하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주변 환경이나 현실에 좀 마주치게 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의존을 결국 늘리는 것이 내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진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근데 이 목표 설정은 랩런트들에게는 무엇이 되겠다. 우리 순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PD가 되고 싶다. 이런 최초의 가장 원초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미 이제 승수나 이렇게 확실한 사람, 우리 랩런트 중에도 몇 명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다. 이미 딱 진로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아직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단계, 첫 단추, 뒤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건너뛸 수 없고 무조건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다음이요. 아까 말씀했듯이 다양한 경험이 결국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테레비 매체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자기 자녀들 막 여행도 같이 데려가가지고 무슨 직업 체험도 같이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와 얘네는 돈이 많아서 이런 거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런 게 다 다양한 경험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괜히 연예인 자녀들 우리가 맨날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 연예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자녀가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접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녀분들 직업도 보면은 연예인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는가? 간접 매체로는 책과 인터넷이 있는데요. 인터넷은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인터넷에는 그 직업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잘 좋은 얘기만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소개하는 직업의 가지수도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아무 책이나 많이 읽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아까 목표를 설정 얘기한 책, 그런 거를 좀 많이 읽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직업 소개나 이런 책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로 선택에 대한 좀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되고요. 사실 책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을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엔 너무 길고요, 기간이. 어, 요즘에 그 프로그램 보면은 도시임지 같은 데 보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래서 아, 이런 직업이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공장에 견학을 가거나 전에 주 목사님한테 한번 제의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교나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그 직업에 대해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한 직업이 뭐 그 업체가 한 200개 많으면 200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신이 뽑으려고 막 홍보하고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저는 이런데 굳이 그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청소년도 한번 방문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어, 엄청난 경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보다 명확합니다. 저는 책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책보다 중요한 경험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근데 이거를 당장 해야 되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저는 선택하면 된다 생각해요. 5년 동안 내 명확한 목표 하나 설정할 수 있으면 5년 인생 성공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은 단기 목표 설정입니다. 만약 내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우리 순수가 PD가 되려고 목표를 설정을 했어. 예를 들면은 우리 랩노트 중에 나는 의사가 되겠다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되는 방법을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거기 중에 단기 목표는 뭘까요?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생 때 뭘 해야지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지? 이제 의대에 진학해야 되죠. 의대에 진학하려면 거의 1년, 2년, 3년 내에 거의 2등급, 2등급도 좀 위험하고 거의 1등급 안에 거의 매번 성적이 들어와야 돼요. 1등급에서도 상위 4% 안에, 상위 3%? 예. 그러려면 목표 설정을 고등학생 때 아니라 중학생 때 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목표를 하나씩,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씩 설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목표 설정을 가장 근래에 체감한 게, 중소기업에 다닐 때랑 중견기업에 다닐 때랑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중소기업에 다닐 때는 목표란 게 없습니다. 그냥 너 이거 해 하면은 이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1년 목표를 세우고 3년 목표를 세우고 6년 목표를 세우고 1년에 대해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목표를 따로 세우고요. 예, 그거에 대한 거를 또 분기마다 쪼개서 1년에 4번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PD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PD가 되면 성적도 중요한가? 예, 예를 들면 막연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단기 목표를 디테일하게 설정해야지 너무 러프하게 설정하면 그거는 사실 목표를 설정할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는 4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할 능력이 안 되는데 매일매일 단기 목표를 하루에 5시간 공부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건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목표는 가능한 짧은 주기,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중간 점검입니다.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내가 그 목표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음, 저희 회사도 중간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 한 1분기 끝나면 또 하고 있고 중간 점검은 항상 연속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목표는 수정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성적이 안 될 것 같아. 고등학교 다녀보니까. 그걸 목표를 빠르게 수정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자를 정해서 해야 돼요.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언제 수정을 하고 내가 목표에서 달성한 거는 한 몇 퍼센트 달성하겠다.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다음이요. 예,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가 크게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평가는 다음 목표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 예를 들어서 PD가 됐는데 뭐 거기도 뭐 그게 있겠지. PD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내가 달성한 목표 그 PD에 도달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 만약 도달을 못했더라도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려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서 그 진로 설계에 대한 그 최초 설정했던 목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수치화해서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어렵다고 해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 지루한 얘기가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진로 설계는 제일 근본적인 거는 뒤에 얘기가 아니라 맨 앞에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너트들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체험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준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도 2년 내에는 내가 뭐 하고 싶다 이건 확정적인 뭔가 하나씩 목표를 하나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예, 다음은 이제 인용 자리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 53년에 목표, 내 명확한 목표를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산을 비교해 봤는데 목표를 기록하는 3%의 학생이 나머지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97% 자산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예, 목표를 명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은 MBTI 검사고요. MBTI 혹시 해보신 사람 있나요? 아, 예, 많이 해봤네. 어, 그러면은 도대체 진로 얘기하다 갑자기 왜 성격 얘기로 넘어왔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예, 진로를 정하는데 왜 성격을 알아야 될까요? 혹시 내 성격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주변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많이 듣는데 사실 MBTI도 과학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예,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 신뢰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는 용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만약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된다면 이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운동을 싫어하는데 축구 선수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다음이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여행 안내원이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이렇듯이 내가 가질 직업과 성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직업 선택의 중요한 과정이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어, MBTI 검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MBTI 검사는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검사인데 인터넷 사이트 중에 그냥 비슷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려고 해요. 한 5분 정도 소요되고요, 시간은. QR코드 찍으실 분은 그냥 요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이미 해보신 분은 안 하셔도 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창 여시고, MBTI 검색이라고 치면, 무료 성격 유형 검사라고 나와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검사할 때마다 성격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안 돼요. 카메라 여시고 구글에서 MBTI라고 검색하면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 맞아. 이해했어? 이미 했어요. 너 뭐 나왔냐? 네가 이야?
네가 일하고? Maracas.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다만 이거 그 테스트할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그 외부에서 보여지는 나를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괴리가 있는 사람은 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요, 성격보다. 좋고 나쁨은 없단다. 마라카스 들고 춤추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거 같아요. 어? 어디란 거냐면, 아니, 이거 예전에, 아니, 내가 지금 지금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내가 했었던 거예요. 단톡방 안 되지. 요거 하면 돼. 근데 단톡방 클릭해. 저기 이거 할줄 알아요. 네가 시연해 볼래? 네가 시연해 볼래? GPT? 야, 이거야, 이거. 네? 문항이요? 50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된거 아니야? 예, 이거 맞아요. 이거예요. 내가 할 이거 네. 나랑 똑같은 유형이 나올 때. 근데 저 질문 있는데 음, ENFP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T는 뭐예요? 음, T? 순수 같은 이잖아. ENF 다시 T는 또 뭐야? 앞에 네 개가 나오고 그 뒤에 뒤에? 나는 그거 안 봐서 모르겠다. 몰라. 내가 이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전문가
고민하지 마. 이거 보면 원래 잘못 나와. 다 했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일단은 여기 다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그 16가지 성격을 다 설명드리기는 사실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게 콩 4가지, 4가지에서 4, 4, 16해서 16가지가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 알파벳 4개 기억해 주시고, 그 인터넷에 그냥 그 4개에 대한 성격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성격에 대한 특징. 나는 어떤 성격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고요. 사실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성격에. 그 다 사람에 대한 유형이고요. 어, 검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하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 진로 선택. 네네네. 챗GPT에 넣을 거예요. 아니 좀 그렇다고 연예인은 말하는데 연예인이 어쨌든 아빠를 난 이거 마라카스 엔터테인먼트야. 동네 다 했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냥 거기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잘못 나와. 그리고 일단 가서 밑에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렇지 않니? 아직 다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천천히 하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런 팩트는 재미로 하는 거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비 예전에 애가 사는 게 예,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결과가 끝나면 성격 지표가 알파벳 4개로 나와요. 혹시 오늘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차분히 검사해 보셔도 됩니다. 네, 알파벳 4개로 나오고요. 그 4개에 대한 알파벳 4개가 총 4종류, 4종류에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그 16가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냥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에 워낙 그 검사를 해본 사람이 많아서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 목적은 사실 이거를 테스트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일단 다음 페이지요. 예, 사실 우리는 그 알파벳 4글자로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나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오늘 왜 했냐? 아까 얘기했듯이 진로 선택과 성격 요거를
참고하기 위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내 성격과 맞을까 이런 거를 참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BTI 4개 나오신 거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 강의 끝나면은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다음이요. 예, 다음은 실제 하려고 했던 목적입니다. AI 활용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예, 요즘 그 AI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왜 쓸까요? 컴퓨터의 시초는 계산기예요, 계산기. 계산기가 우리 그 1 더하기 1 이런 눌러주는 계산기인데 그게 컴퓨터의 시초거든요. 근데 1 더하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교회만한 크기의 기계를 갖다 놔서 계산을 했어요. 복잡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게 컴퓨터의 시초입니다. 예. 결국 컴퓨터는 인간의 계산을 빠르게 도와주기 위한 도구인데 그동안 컴퓨터는 우리가 짜놓은 로직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너는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여기로 가, 저기로 가. 그래서 얼마 전은 아니죠. 제가 대학생 때였나요? 그 혹시 알파고 방송 보신 분 있어요? 아니면 그런 뉴스를 접했다. 이세돌 알파고 둘이 바둑 두는 거. 예. 그게 왜 세기에 논란이 됐냐? 바둑의 바둑판이 총 361개의 격자로 되어 있는데요. 361개의 격자 중에서 그 바둑돌을 놓는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보다 많아요. 컴퓨터로 계산을 하려면 슈퍼컴퓨터로 이 태양계가 멸망할 때까지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람의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해서 바둑은 옛날부터 한 가지 그 컴퓨터로 이길 수 있는 성역이 약간 여겨졌어요. 체스는 가짓수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처음에 등장을 했죠. 알파고 등장하고 바둑 기사를 실제 프로 그리고 세계에서 거의 1위를 하고 있던 프로 바둑 기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우리가 MZ 세대, MG세대 이런 명칭을 쓰지만 이게 한 세대가 몇 년을 일컬까? 그치. 요즘 MZ세대, MZ세대 막 30년 이러는데 요즘에 발전 속도로 보면 5년 단위로 쪼개야 됩니다. 그만큼 발전의 속도가 빨라요. 예를 들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햄버거나 이런 거 주문하러 갔을 때 키오스크 보셨나요? 예, 주문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거를. 근데 이 젊은 애들이 5년만 지나면 새로운 키오스크가 나오든 새로운 주문 방식이 나오든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형수는 챗GPT 안 써봤다며. 우리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빨리 접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저희 회사는 1층에 원래 옛날에는 60명이 근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42명이 근무를 합니다. 18명의 일은 다 기계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42명도 없앨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놔서요. 그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지 좀 진행할 수 있고요. 우리 대화형 AI라는 거는 챗GPT를 아까 여기 이렇게 써봤다고는 들었는데 챗GPT는 그냥 사람 같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무섭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지금 우리 인터넷 검색하듯이 무엇을 검색하면은 그 짜여진 로직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얘는 스스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걸 이따 보여주겠는데 그게 어디서 저장된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고해서 답변을 내놓는 답변들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자연어, 우리 자연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언어, 컴퓨터는 0101 이런 식으로 이지법으로 돼 있죠. 근데 자연어, 우리가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처리하고 그걸 또 자기가 만들어내서 사람과 동일하게 대화하듯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그걸 대화형 AI라고 하고요. 그 중에는 오픈 AI사의 챗GPT가 있고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바드가 있습니다. 챗GPT는 버전이 지금 4까지 나와 있고요. 4는 유료 버전입니다. 3까지 지금 무료로 쓸 수 있고요. 바드는 챗GPT 버전 4랑 약간 비슷한 기능인데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지금 다음이요. 네, 성격 유형별 직업 추천 받기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요거에 앞서서 요거를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장난식으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써서 보고서도 쓰고요. PPT도 만들고요. 어떤 결정을 받을 때 결정을 받기도 하고, 엑셀이나 이런 거 써보신 분들 있나요? 엑셀 함수가 우리가 맨날 쓰는 것만 쓰는데, 사실 보면은 함수가 거의 100가지가 넘게 있어요. 내가 이런 자료를 뽑고 싶은데, 내 머리로는 함수를 뽑을 수 없으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함수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함수 쓰라고 알려줘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회사 이직을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는데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제가 챗GPT 하나 입력해서 보여줬어요. 그것도 한번 시연해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이거를 바라볼 때 뭔가 똑똑한 사람이랑 대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약간 이거를 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얘는 이제 주의사항이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강병호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챗GPT는 답변을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강병호가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요. 강병호의 데이터도 없어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챗 GPT라는 프로그램은 2021년 데이터까지만 들어있고 바드는 최신까지는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답변을 내놓는 기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내놓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억지로 답변을 만들어서 내기 때문에 이 답변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한 도구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계가 뭐 AI가 발전이 무섭고 우리 그 터미네이터란 영화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막 인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렇지만 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우리 뭐야 승수가 제주도 여행 일정을 짤 때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이틀 만에 만드는 걸 챗GPT에 질문 하나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시연을 하고 아까 성격 검사한 거에 대한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가져가요.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챗GPT는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픈 AI라고 영어로 치면 오픈 A라고 검색을 하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단톡방에서 한번 올릴게요. 오픈 A라는 회사의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프로덕트에 챗 GPT라고 여기 있고요. GPT-4가 있는데 이건 새로운 버전인데 유료 버전이고요.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네.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챗 GPT 이 API가 있는데 챗 GPT를 설정을 하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옛날에 내가 질문했던 질문이 나와. 이거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쓴 건데요. 함수에 대한 설명에 대한 거를 내가 이러이러한 걸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했을 때 사용했던 겁니다. 예,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 친구가 이력서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을 때 인터넷에서 잘 쓴 자기소개서의 예시를 쓰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물어보고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금융사에 입사하고 싶은데 자기소개서를 하나 정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성을 합니다. 이게 옛날 짜여진 로직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요. 얘가 직접 사고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자기 경험에 비춰서 쓰는 건데 어떤 자료를 참고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죠. 제주도
막 일 여행 일정표를 만들어서 예. 네. 영수가 절벽을 이야. 우와.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다만 여기 의학적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의학적 질문은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도 돼요. 저는 이거 저기 공고서 써달라고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영수가 절벽을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또가 연결을 모르는 이거 나중에 읽어봐. 이거는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거야. 고집이 세서 오르는 거라고 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그동안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녀야 되는 거를 얘가 이미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자기가 사고를 해서 올바른 답변을 내는 그런 기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MBTI 특정한 거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승수야, 아까 뭐라고 하냐면 너 뭐야, MBTI? 예. EN, 그리고 P, 예. MBTI가 ENFP가 나왔는데 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돌아와서 저 I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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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P의 시간에 INFP의 비슷한 것은 INFP 맞아? 예. 야, 유치원은 없는데. FP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처음에 소개시켜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사자지로 들어가는 질문들이에요. 그럼 질문을 바꿔야겠죠? 사람과 대화하듯이 네가 알려준 거는 너무 전문적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업을 알려달라고 하면 일반적인 직업을 알려. 사람과 대화하듯이 특징을 입력하면 자기가 다시 한번 사고를 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좀 강사잖아. 나한테 생각해봐. 유치원 물론 여기 나온 게 능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 멤버들이 부금을 더 잘 변할 수 있도록 나의 성격과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약간 이렇게 챗GPT나 이런 AI 기능을 활용해서 직업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 굳이 직업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민이나 어떤 궁금한 게 있을 때 검색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얘는 바로 답변을 내주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답변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저도 이제 보고서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보고서를 막 서술형 보고라고 해서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제 글을 한 원고지 한 세네 장 분량 써가지고 대표님한테 올리는 게 있어요. 맞춤법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거를 입력하고 맞춤법 교정해줘 하면 교정을 다 써, 다시 써줍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도구가 있더라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거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그냥 장난감이 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것도 있다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세대 교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높은 기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